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 봄날 장터에는 아침부터 인파가 북적였습니다. 무명을 파는 보부상의 구성진 목소리, 엿 장수의 징소리, 나물 파는 아낙네들의 흥정 소리가 뒤섞여 한바탕 잔치마당 같았지요. 그 북적이는 장터 한복판에 키가 훤칠한 사내 하나가 궁색한 차림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명수. 26 나이에 혼자 품팔이로 근근히 살아가는 평민 머슴이었습니다. 얼굴은 험상궂기는커녕 순박하기 그지없었고 눈빛은 맑기가 봄날 샘물 같았지요. 하지만 세상 물정이라곤 어두워 장터에 나올 때마다 늘 손해만 보는 게 명수의 팔자였습니다. 이보게, 명수. 오늘은 또 무엇을 사러 왔나? 장돌뱅이 오달수가 명수를 보자 입꼬리를 올리며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40줄에 배가 불룩 나온 오달수는 장터에서 온갖 물건을 팔아 제법 돈을 모은 장사치였지요. 그런데 이자가 하는 장사라는 것이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모르고 샘의 어두운 이들을 골라 속여 넘기기 일쑤였지요. 아, 달수 영감. 오늘은 괭이 하나 사러 왔습니다. 주인 어른 밥 매는데 쓸 것인데 좋은 것으로 하나 골라주시오. 명수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달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헌 괭이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이거 보게. 이 괭이가 얼마나 좋은지 아나? 쇠는 청석에서 나온 것이고 자루는 참나무로 만든 것일세. 요새 같은 것은 단량도 받아야 하는데 자네니까 넉량만 받지. 넉량이라고요? 참 비싸기도 하구먼. 명수가 주머니를 뒤적이며 난처한 기색을 보이자 오달수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싸긴. 이런 괭이를 넉량해 주는 게 어디 있나? 자네가 모르는 소리일세. 명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돈을 내밀었습니다. 넉량은 머슴살이로 닷새를 벌어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이었지요. 오달수는 돈을 받아 품속에 넣으며 희죽거렸습니다. 잘 사갔네. 그거 1년은 쓸 걸세. 하지만 그 괭이는 쓴 지 사흘도 안 되어 자루가 뚝 부러져 버렸습니다. 썩은 나무로 만든 것이었지요. 명수는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장터로 다시 찾아가 따져봤자 오달수는 발뺌만 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무명 한 피를 샀는데 펼쳐보니 곳곳에 구멍이 나 있었고 그저께는 정만춘이라는 장사치에게서 쌀을 샀는데 돌아와 보니 반은 겨가 섞여 있었지요. 아이고, 명수가 또 당했구먼. 저 양반은 마음씨는 그렇게 곱건만 어찌 저리 세상 물정에 어두운지. 장터 나오면 호구 잡히는 게 명수라니까. 그를 모르고 샘도 어두우니 당할 수밖에. 장터 사람들은 명수를 보며 혀를 차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정하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어리석다며 비웃기만 했지요. 정만추는 오달수와 더불어 명수를 자주 속이는 장사치였습니다. 40살 남짓한 나이에 눈이 가늘고 교활한 기운이 역력했지요. 이날도 명수가 쌀을 사러 오자 만추는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어이, 명수. 오늘은 쌀이 필요한가? 마침 좋은 쌀이 들어왔는데. 그렇습니까? 그럼 한 말만 주시구려. 한 말에 2냥이네. 2냥요? 지난번에는 한 냥 오전이었는데요. 명수가 어리둥절해하자 만추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요새 흉년이 들어 쌀값이 올랐다네. 모르나? 한양에서도 쌀이 귀하다고 난리라네. 2냥도 싼 값일세. 사실 쌀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만춘이 지어낸 거짓말이었지요. 하지만 명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내밀었습니다. 오달수와 만춘은 명수가 돌아서자 마주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저놈은 올 때마다 돈 보따리로구먼. 그러게 말일세. 바보가 따로 없지. 마음씨는 착한데 머리가 비었으니 평생 저렇게 당하며 살겠지. 두 사람은 술집으로 가서 명수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술을 마시며 밤새 떠들어댔습니다. 명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인 어른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지요. 물건을 샀으니 주인 어른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명수의 모습을 멀찍이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초라한 저고리에 남루한 치마를 입은 여인이었지요. 나이는 23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연서하.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지만 지금은 거처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서하는 장터 구석에 조용히 서서 명수가 속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지요. 저 사람은 참으로 순진하구나. 세상에 저런 이가 아직 남아있다니. 서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명수가 장사치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저렇게 순박한 사람도 있구나 싶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서하는 며칠째 이 장터에서 굶주린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걸하려 해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일거리를 찾으려 해도 여자 혼자 떠돌이 신세로는 받아주는 곳이 없었지요. 그저 장터 귀퉁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장터의 인파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도 짐을 지고 마을로 돌아가고 장사치들도 가게를 정리하며 집으로 향했지요. 서하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무채를 주어 배를 채웠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바닥나 있었지요. 저 여인은 뭐하는 사람인가? 거지 같은데 집도 없이 떠도는 것 같더군. 지나가던 사람들이 서하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냉정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제 살기에 바빴지요. 서하는 어둑어둑해지자 장터를 벗어나 마을 어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아래 풀을 깔고 누우려는데 온몸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지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서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지만 그 빛은 너무나 멀고 차가웠지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수였습니다. 주인 댁에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평소와 다른 길로 가다가 우연히 이곳을 지나게 되었지요. 저기 누가 쓰러져 있는데? 명수는 서둘러 서하에게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 보니 여인이 기절해 있었지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늘게 붙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시오. 명수는 서하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밤사이 얼어 죽거나 짐승에게 해를 입을 게 뻔했지요. 명수는 망설임 없이 서하를 업었습니다. 내가 모른 척할 수 없지.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그냥 가겠는가. 명수는 서하를 업고 자신이 사는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명수가 사는 곳은 마을 외곽의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지붕은 지프로 엮었고 벽은 흙으로 발랐지요. 비좁고 초라했지만 명수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명수는 서하를 조심스럽게 방 안에 눕히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좁쌀로 죽을 쑤어 식힌 후 서하의 입에 한 술씩 떠 넣어 주었지요. 아가씨,
이거라도 드시오.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소. 따뜻한 죽이 입 안으로 들어가자 서아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낯선 사내의 얼굴이 보였지요. 서아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구시오? 놀라지 마시오. 나는 하명수라 하오. 숲에서 아가씨가 쓰러져 있기에 이리 데려온 것이오. 명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서아는 그제야 안심하고 죽을 한술 더 받아먹었지요. 고맙습니다. 천만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 수 있겠소? 서아는 죽을 다 먹고 나서야 기력을 조금 되찾았습니다. 명수는 자신의 누더기 이불을 꺼내 서아에게 덮어주었지요.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갈 곳을 찾아보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갚을 것 없소. 그저 무사하시면 돼요. 명수는 방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서아는 누운 채로 명수를 바라보았지요. 저렇게 순박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 장터에서 속아 넘어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명수는 어리석었지만 그 어리석음 속에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명수는 일찍 일어나 또 죽을 쑤었습니다. 서아도 잠에서 깨어 몸을 일으켰지요. 아가씨, 이거라도 잡수시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명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갈 곳이 없으시면 며칠 더 계시다가 가시오. 내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죽 한 그릇쯤은 나눌 수 있소. 서아는 명수의 말에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뜻 손을 내밀다니.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지요. 정말 괜찮겠습니까? 그럼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덜 외롭지 않겠소?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으니 명수의 제안이 고마웠지요. 그렇게 서아는 명수의 움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명수가 매일 아침 일찍 나가 품을 팔고 저녁에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명수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돌아오면 환하게 웃으며 서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오늘도 무탈하셨소?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다행이요. 배고프시면 부엌에 죽이 있으니 드시오. 명수는 언제나 서아를 먼저 챙겼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서아만큼은 먹여야 한다는 생각이었지요. 서아는 그런 명수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아는 용기를 내어 명수에게 물었습니다. 명수,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갚아드릴 게 없는데. 명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소. 그저 내 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소? 그래도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돕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소?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지 않소. 서아는 명수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다니. 세상에 이런 이가 남아있다니. 서아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지요. 하지만 명수는 달랐습니다. 가진 것 없는 머슴이었지만 마음만은 어느 양반보다 고귀했지요. 명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소. 우리 이웃이 되었으니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않소? 서아는 그날 밤 명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내가 지켜야겠다고. 이 순박한 사람이 세상에 속지 않도록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마을 어귀에 사는 채노인은
명수와 서아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으로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지요. 어느 날 채노인은 명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명수야, 내가 여인 하나를 돌보고 있다면서? 예, 어르신. 길에 쓰러진 것을 그냥 둘 수 없어서요. 참 기특한 마음이구나.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 입이 무섭단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저는 떳떳하니까요. 채노인은 명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인연도 하늘이 맺어주는 법이지. 잘 대해주거라. 예, 어르신. 명심하겠습니다. 채노인은 명수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순박하지만 마음씨 고운 명수가 누군가를 만나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서아 역시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눈빛이 또렷하고 말수는 적지만 생각이 깊어 보였지요. 저 둘의 인연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구나. 채노인은 명수와 서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명수와 서아의 인연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지요. 서아가 명수의 움막에 머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서아는 기력을 되찾아 몸을 추스를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친정은 이미 무너졌고 친척들은 모두 등을 돌렸으니 돌아갈 곳이 없었지요. 어느 날 저녁 서아는 명수 앞에 조심스럽게 앉아 말했습니다.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수는 죽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참이십니까? 그것이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갈 곳이 없었지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신세를 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명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사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서아는 깜짝 놀라 명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명수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요. 제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혼인하시겠습니까? 명수의 말에 서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혼인이라니. 한때는 양반가의 규수로 화려한 혼례를 꿈꾸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바랄 처지가 아니었지요. 하지만 명수는 달랐습니다. 비록 가난한 머슴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양반보다 고귀했습니다. 제가 과분한 제안입니다. 과분하다니요. 아가씨 같은 분이 제게 오신다면 그게 제게는 큰 복이지요.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수의 진심이 느껴졌지요. 이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을 아껴주고 있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좋습니다. 명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서아의 대답에 명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촛불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흘 뒤 마을 어귀에서 소박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혼례복도 없었고 잔치상도 변변치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진실했지요. 채노인이 주례를 서주었고 마을 사람 몇몇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서로 의지하며 백년해로 하거라. 채노인의 말에 명수와 서아는 서로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예식은 간소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혼례를 치른 후 서아는 머리를 올려 쪽머리를 틀고 비녀를 꽂았습니다. 비녀는 명수가 장터에서 산 것으로 은으로 만든 화려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무를 깎아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었지요. 서아는 그 비녀를 소중히 머리에 꽂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서방님?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명수는 서아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아 역시 수줍게 미소 지었지요.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서아는 움막을 정갈하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깔았던 거친 멍석을 걷어내고 새 멍석을 깔았습니다. 벽에는 한지를 발라 깨끗하게 만들었고 부엌도 말끔히 정리했지요.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서아의 손길이 닿으니 움막이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집 같구먼. 명수는 깨끗해진 움막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서아는 그런 명수를 보며 흐뭇해했지요. 서방님이 벌어오시면 제가 살림을 꾸려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으니 든든합니다. 혼인 후에도 명수는 여전히 품을 팔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터에 들러 필요한 물건을 사오곤 했지요. 하지만 예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장사치들에게 속아 넘어가기 일쑤였지요. 어느 날 명수가 장터에서 돌아왔는데 손에 낡은 솥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솥을 샀습니다. 얼마에 사셨습니까? 2냥입니다. 장사치가 새 솥이라고 하기에 샀지요. 서아는 솥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닥에 구멍이 나 있었고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지요. 새 솥이 아니라 버려진 솥을 주워다 판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방님, 이건 쓸 수 없는 솥입니다. 예. 하지만 장사치가 새 솥이라고. 속으신 겁니다. 명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또 속았구나. 서아는 명수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기워서 쓰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서아는 솥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지요. 저렇게 순박한 사람이 세상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람을 지켜줘야 했지요. 이 사람만큼은 내가 지켜야겠다. 서아는 그날부터 명수가 장터에서 사오는 물건들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지요. 명수가 속지 않도록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며칠 뒤 서아는 명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다음에 장터에 가실 때 저도 함께 가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왜 그러십니까? 그저 구경도 하고 싶고 서방님과 함께 가고 싶어서요. 명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와 함께 장터에 간다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지요. 닷새 뒤 장날이 되었습니다. 명수와 서아는 함께 장터로 향했습니다. 서아는 명수 뒤를 조용히 따라가며 주위를 살폈지요. 장터는 여전히 북적였고 장사치들은 저마다 목청을 높여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명수, 오늘은 무엇을 사러 왔나? 오달수가 명수를 보자 반색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서아를 보자 잠시 멈칫했지요. 아, 이번엔 마누라를 데려왔구먼. 예, 장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해서요. 서아는 오달수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오달수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뭘 사려고? 끈이 필요합니다. 그래, 마침 좋은 끈이 있는데 단냥이면 되네. 단냥이요? 지난번에는 2냥이었는데요. 서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달수는 깜짝 놀라 서아를 쳐다보았지요. 아, 그건 요즘 끈값이 올라서 그렇네. 그렇습니까? 그럼 저쪽 가게에 가서 값을 물어보겠습니다. 서아는 명수의 손을 잡고 다른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달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저쪽 가게에서 서아는 끈값을 물었습니다. 2냥이었습니다. 서아는 명수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앞으로는 여러 곳을 둘러보고 사십시오. 한 곳에서만 사지 마시고요. 그렇군요. 당신 덕분에 오늘 돈을 아꼈습니다. 명수는 서아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아 역시 미소를 지었지요. 이렇게 조금씩 명수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아는 가끔씩 명수와 함께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건값을 살피고 장사치들의 수법을 지켜보았지요. 명수는 여전히 순박했지만 서아가 곁에 있으니 예전처럼 크게 속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명수는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서방님. 제가 서방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지요. 명수는 순박한 마음을 가졌고 서아는 지혜로운 머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달빛이 움막을 고요히 비추었습니다. 명수와 서아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의 삶을 꿈꾸었지요.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채노이는 멀리서 두 사람의 움막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잘 어울리는 부부로구나. 저 둘이 함께라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게다. 노인의 말대로 명수와 서아의 삶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명수와 혼인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장터의 흐름을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날이 되면 명수와 함께 나가거나 혹은 마을 아낙네들과 함께 장을 보러 다니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지요. 들었소? 오달수가 또 누굴 속였다던데. 그러게 말이오. 저번에는 새부치 값을 2배로 불려 팔았다더군. 정만춘도 만만찮소. 곡식대를 속여서 장사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아낙네들의 수다 속에는 장터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었지요. 누가 어떤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는지, 언제 물건값이 오르고 내리는지, 어느 장사치가 믿을 만한지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어느 날 서아는 장터 한편에서 오달수가 명수에게 낡은 괭이를 파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달수는 썩은 자루를 숨기고 쇠 부분만 보여주며 새 물건인 양 속이고 있었지요. 넉냥이라고 했군. 하지만 저 괭이는 기껏해야 한 양 값도 안 될 텐데. 서아는 그 장면을 눈에 담아두었습니다. 날짜와 물건, 그리고 값을 머릿속에 새겼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서아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서방님이 3번이나 속았어. 괭이에서 넉냥, 무명에서 2냥, 쌀에서 닷전. 합하면 6냥 닷전이군. 서아의 머릿속에는 주파날이 저절로 굴러갔습니다. 양반집 교수로 자랄 때 배운 셈법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지요. 해가 지고 명수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서아는 저녁을 차려주며 하루를 물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힘들긴 했지만 괜찮았소. 내일은 장터에 가서 배를 좀 사야겠소. 배를 사신다고요? 그렇죠. 겨울옷을 지어야 할 것 아니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배를 사러 간다면 또 속을 것이 뻔했지요. 무엇인가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명수가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지요. 서아는 부엌으로 가서 숨겨두었던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양반집에서 살 때 쓰던 편지지였습니다. 서아는 먹을 갈아 붓을 들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4월 초닷새. 오달수에게 괭이를 샀다. 넉냥을 주었다. 나흘 만에 자루가 부러졌다. 4월 보름.
정만춘에게 쌀 한 마를 샀다. 두냥을 주었다. 반은 겨였다. 5월 초사흘 오달수에게 무명 한 피를 샀다. 두냥 닷전을 주었다. 구멍이 여럿 나 있었다. 서하는 명수가 당한 일들을 날짜와 함께 적어 나갔습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에 팔았고 그 물건이 어떻게 불량했는지를 빠짐없이 기록했지요. 종이가 부족하면 나무 판자에 수추로 적기도 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서하의 기록은 제법 두툼해졌습니다. 오달수와 정만춘이 명수를 속인 횟수만 10번이 넘었고 명수가 손해본 돈은 합쳐서 20냥이 넘었지요. 20냥이면 쌀 20말은 살 수 있는 돈이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서하는 종이를 소중히 접어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쓰일 날이 올 것이라 믿었지요. 어느 날 명수가 장터에서 돌아오는데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서하는 무슨 일인지 물었지요. 서방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또 속은 것 같소. 무엇을 사셨는데요? 낫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날이 이가 나가 있소. 명수는 낫을 내밀었습니다. 서하가 살펴보니 날 끝이 여러 곳 부러져 있었지요. 쓸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얼마를 주셨습니까? 넉냥입니다. 서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넉냥이었습니다. 오달수가 가장 자주 쓰는 값이었지요. 오달수에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아셨소? 제가 짐작한 것입니다. 서하는 그날 밤에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5월 25세, 낮, 넉냥, 날에 이 여럿 나감. 오달수의 이름 옆에는 벌써 12개의 기록이 쌓여 있었지요. 며칠 뒤 서하는 시장에서 채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서하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지요. 며느리 장 보러 나왔구먼. 예,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명수는 잘 있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채 노인은 서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고민이 서려 있는 듯 했지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아닙니다, 어르신. 숨기지 말거라. 늙은이 눈은 다 본단다. 서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무엇이든 물어보거라. 만약 누군가 계속해서 나쁜 일을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 노인은 서하의 말뜻을 알아챘습니다. 명수가 또 속았구나. 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무엇인가 하려는 게로구나.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 노인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옳은 일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말만으로는 부족하지. 그것은 제게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때가 되면 나를 찾아오너라. 내가 도와주마. 서하는 채 노인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의 말에 힘을 얻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서하는 기록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이제 제법 많이 쌓였습니다. 오달수의 제목이 15개, 정만춘의 제목이 8개였지요. 날짜와 물건, 값과 피해 내역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증거가 충분해지면 그때 움직이는 거야. 서하는 기록을 다시 숨기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명수가 돌아올 시간이었지요. 해가 넘어가고 명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품을 팔아 지쳐 보였지만 서하를 보자 환하게 웃었지요. 다녀왔소.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씻고 저녁 드십시오. 고맙소. 당신이 있어 집에 오는 게 즐겁소. 명수는 서하가 차려준 저녁상을 받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비록 반찬은 나물과 된장뿐이었지만 서하와 함께하는 저녁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지요.
서아는 명수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내가 지킬 거야.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도록 내가 곁에서 지켜주는 거야. 달이 떠올랐습니다. 움막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지요. 명수와 서아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기록은 날이 갈수록 두터워졌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기록이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서아가 기록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종이 여러 장에 빼곡히 적힌 내용은 이제 오달수와 정만춘의 죄목을 낱낱이 밝힐 만큼 충분했지요. 서아는 장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기록을 보자기에 조심스럽게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어디 가시오? 명수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잠깐 제 어르신 댁에 다녀오겠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그저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서아는 문을 나서며 품속의 보자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요. 채노인의 집은 마을 어귀에 있었습니다.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초가집 치고는 제법 큰 편이었지요. 서아가 문 앞에 서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신가? 어르신 하명수의 아내인 안악 서아입니다. 오, 며느리로구나. 들어오너라. 서아는 마당으로 들어가 채노인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은 마루에 앉아 서아를 맞이했지요. 이른 아침에 무슨 일로 왔나? 어르신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 왔습니다. 서아는 품에서 보자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아가 2달 동안 적어온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채노인은 종이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6월 초사흘, 오달수에게 삼배 한 필, 단양, 배에 구멍이 있었음. 6월 열흘, 정만춘에게 보리 한 말, 두냥, 절반이 쭉정이었음. 7월 보름, 오달수에게 낮, 넉냥, 날이 무디고 자루가 썩었음. 채노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기록은 계속되었고 오달수와 정만춘이 저지른 사기 행각이 날짜와 함께 빠짐없이 적혀 있었지요. 이걸 며느리가 다 적었단 말이냐? 예, 어르신. 서방님께서 당한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었습니다. 채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기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저 간사한 놈들의 죄를 밝히기에 넉넉하고도 남는구나. 어르신,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게 맡기거라. 내가 장터 사람들에게 하나씩 확인해보마. 채노인은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나가 물건을 사고 팔았던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서아의 기록을 확인했지요. 여보게, 자네 6월 초사흘에 명수가 오달수에게서 삼배를 샀다는데 기억하나? 그럼 기억하지요. 그날 내가 옆에 있었는데 오달수가 단량을 받더군요. 그 배가 어땠나? 집에 가서 펼쳐보니 구멍이 숭숭 나 있었다고 명수가 한탄하던 게 생각나오. 채노인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증언을 모았습니다. 서아의 기록은 모두 사실이었고 장터 사람들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장날이 돌아왔고 채노인은 장터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여러분, 잠시 이리 모여보시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지요. 오달수와 정만춘도 무슨 일인가 싶어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소이다. 채노인은 품에서 서아의 기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지요. 6월 초사흘,
오달수는 명수에게 구멍난 삼배를 단량에 팔았소. 6월 열흘 정만추는 명수에게 쭉정이 섞인 보리를 2냥에 팔았소. 채노인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7월 보름 오달수는 명수에게 무딘 낫을 넉냥에 팔았소. 7월 스무날 정만추는 명수에게 겨 섞인 쌀을 성냥에 팔았소. 오달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만춘도 땀을 뻘뻘 흘리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요. 이 기록에는 2달 동안 이 자들이 저지른 사기 행각이 모두 담겨 있소. 날짜와 물건, 값과 피해 내역이 빠짐없이 적혀 있소이다. 정말입니까? 내가 직접 확인했소. 이 기록은 모두 사실이오. 사람들이 오달수와 정만춘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고 있었지요. 그건 오해요. 내가 언제 그랬소? 오달수가 황급히 부인했지만 채노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해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겠소? 채노인이 손을 들어 군중을 가리키자 여기저기서 증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맞소. 나도 오달수에게 속은 적이 있소. 정만춘도 마찬가지요. 나도 당했소. 저 자들이 장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는지 아시오?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오달수와 정만춘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꼼짝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이 자들은 이 고을 장터에서 더 이상 장사하지 못하게 해야 하오. 맞소. 내쫓아야 하오. 채노인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오. 법은 법대로 따라야 하오. 하지만 이 자들이 저지른 일은 분명하니 앞으로 이 장터에서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오. 오달수와 정만추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지요. 결국 2 사람은 장터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나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속아온 한을 풀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채노인은 조용히 기록을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엄지를 치켜 세우는 것이었지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소만 이상하게 사람들이 친절하구먼. 집에 도착한 명수가 말했습니다. 서한은 저녁상을 차리며 조용히 웃었지요. 좋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 것 같소. 요즘 장터에서 나를 속이려는 자들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명수는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하의 덕분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서하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내왔습니다. 자, 드십시오. 고맙소. 명수는 서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하 역시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에 앉았지요. 2 사람은 말없이 저녁을 먹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움막을 비추었습니다. 바람에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지요. 명수와 서하는 조용히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했지만 2 사람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채노인은 멀리서 명수의 움막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혜로운 안악을 만난 명수의 복이로구나. 가을이 깊어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명수와 서하의 살림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2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서하는 낮에는 살림을 돌보고 밤에는 명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밤 명수가 품팔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서하는 평소와 달리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저녁상을 받으며 명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오늘따라 안색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저 조금 생각할 일이 있어서요. 서하는 고개를 저었지만 명수는 서하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서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제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사실 저는 평범한 여인이 아닙니다. 명수는 서아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저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입니다. 아버지는 전라도 남원에서 작은 벼슬을 하셨지요. 양반가라니. 예. 어릴 적에는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글도 배우고 예법도 익혔지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친족인 윤태경이라는 자가 아버지의 벗을 팔아 집안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것, 어머니와 서아를 내쫓으려 했다는 것, 결국 서아는 하인으로 팔려갈 위기에서 몸을 피해 도망쳤다는 것을요. 그렇게 떠돌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서방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명수는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드셨겠소. 서방님, 저를 속인 것 같아 죄스럽습니다. 제 신분을 숨긴 채 혼인을 한 것이 속였다니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소. 세상이 잘못된 것이지. 명수의 말에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지요.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소. 그 윤태경이라는 자가 누구든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장터에 나갔다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었나? 근처 고을에 큰 세도가가 새로 들어왔다던데. 그래. 누군데? 윤태경이라는 자라던데. 돈이 많고 권세도 있다더군. 명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서아가 말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지요. 명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윤태경이라는 자가 근처 고을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품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명수가 황급히 서아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소? 그럴 리가. 왜 하필 이곳에?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망쳐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윤태경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나타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날 밤 명수는 채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사태가 심각했기에 어른의 조언이 필요했지요.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명수는 서아의 과거와 윤태경의 등장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채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지요. 그자가 이 근처에 왔다니. 좋지 않은 일이로구나. 어르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조심해야 한다. 윤태경이 서아를 알아보면 큰 화가 닥칠 수 있으니 제가 서아를 지키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명수야, 너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그자는 돈과 권세를 가진 자이니. 채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언젠가는 매듭을 풀어야 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도와주마. 고맙습니다, 어르신. 명수는 집으로 돌아와 서아에게 채노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윤태경은 교활한 자입니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걱정 마시오. 제가 곁에 있지 않소. 며칠 뒤 윤태경에 대한 소문이 더욱 자세히 들려왔습니다. 그는 고을 수령과 결탁하여 장터에 세금을 거두고 있다는 것,
곡식 거래에도 손을 대어 큰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저자가 수령과 결탁했다니 백성들이 피해를 보겠구먼. 그러게 말이요. 요새 세금이 부쩍 늘었다던데. 장터 사람들은 윤태경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감히 대놓고 불평하지는 못했습니다. 권세가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윤태경의 행태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자신의 집안을 무너뜨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지요. 남의 것을 빼앗고 약한 자를 억누르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저자는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서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서하는 그저 윤태경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수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길에서 화려한 가마를 마주쳤습니다. 가마 주위로 하인들이 호위하고 있었고 가마 안에는 비단 옷을 입은 사내가 앉아 있었지요. 명수는 고개를 숙여 길을 비켰습니다. 가마가 지나간 뒤 옆에 있던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바로 윤태경이라는 양반이라네. 명수는 가마가 사라지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하를 괴롭힌 그 사람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니 가슴이 답답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명수는 서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서하는 명수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윤태경을 보셨나요? 예,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움막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수와 서하는 서로를 껴안은 채 잠이 들었지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윤태경이 고을에 자리 잡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장터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세금이 부쩍 늘어났고 곡식을 거래하는 상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요새 곡식 거래가 영 이상하오. 그러게 말이오. 곳간에서 나가는 양과 장터에 나오는 양이 맞지 않는다던데. 누가 중간에서 빼돌리는 게 아니겠소?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윤태경의 눈과 귀가 사방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지요. 서하는 장터에 나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태경이 하는 짓이 예전 자신의 집안을 무너뜨릴 때와 똑같았지요. 곡식 장부를 조작하고 세금을 속여받아 챙기는 수법이었습니다. 저자는 여전히 나쁜 짓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냥 두지 않겠어. 서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리고 힘이 없어 속수무책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지요. 명수라는 든든한 사람이 곁에 있었고 글도 알고 셈도 할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수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지요. 서하가 물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십니까? 여보, 저 부탁이 있소.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명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소? 서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수가 글을 배우고 싶다고 하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지요. 글을요? 왜 갑자기? 요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 글을 모르면 언제까지나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소. 당신을 제대로 지키려면 제가 변해야 할 것 같소. 서하는 명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수의 진심이 느껴졌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명수는 밤마다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한은 등잔불을 밝히고 천자문부터 가르쳤지요.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명수는 붓을 들고 서툰 솜씨로 따라 썼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소? 조금 더 힘을 빼고 쓰십시오. 붓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이요. 명수는 느렸지만 성실했습니다. 낮에는 품을 팔아 지쳐 돌아왔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책상 앞에 앉았지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명수는 제법 글자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짧은 문장도 읽을 수 있었지요. 여보, 제가 드디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소. 명수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서아도 함께 웃으며 명수를 격려했지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 속도라면 곧 혼자서도 글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글을 배우면서 명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도 예전처럼 쉽게 속지 않았고 장사치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게 되었지요.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한은 윤태경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곡식 거래를 하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고 창고를 드나드는 하인들의 수다도 놓치지 않았지요. 이번 달에도 또 곡식이 모자라다던데 장부에는 100석이라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70석밖에 없었다더군. 나머지 30석은 어디로 간 걸까? 서한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종이에 적어두었지요. 날짜, 장소, 물건의 양, 그리고 증언한 사람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서한은 장터곡간 근처를 지나가다가 윤태경의 하인들이 수레에 곡식을 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난 뒤였고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지요. 서한은 조용히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조심해서 옮겨라. 이게 다 주인 어른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곡식을 싣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한은 그 광경을 눈에 담아두었지요. 윤태경이 관아의 곡식을 빼돌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한은 명수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본 것을 적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글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혹시 서방님께서 짧은 글 한 줄만 적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방님의 이름으로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이제는 짧은 문장 정도는 쓸 수 있었지요. 무엇을 적으면 되겠소?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이 눈으로 본 일을 거짓없이 적었습니다.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서한은 명수가 쓴 문장 위에 자신이 본 것을 자세히 적어 나갔습니다. 8월 보름날 밤, 윤태경의 하인들이 관아 곡간에서 곡식을 실어 갔다. 술의 세대 분량이었다. 증인은 나 연서아와 남편 하명수이다. 서아의 기록은 날이 갈수록 쌓여갔습니다. 윤태경이 곡식을 빼돌린 날짜, 양, 방법이 모두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명수가 쓴 짧은 문장이 그 기록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한 달 뒤 서한은 채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보자기에 싼 기록을 품에 안고서 말이지요. 어르신,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채노인은 서아의 기록을 받아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예, 모두 제 눈으로 본 것입니다. 남편도 함께 증언할 수 있습니다. 윤태경의 비리가 이 정도였다니. 하지만 며느리, 이것을 어찌하려느냐? 관아에 알려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백성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채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윤태경은 수령과 가까운 사이다.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화를 입을 수 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때를 기다려야 한다. 기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이 기록을 잘 보관하거라. 서한은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채노인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지요. 그날 밤 서한은 명수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모은 증거로 윤태경의 죄를 밝힐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을 믿소.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지요. 명수는 이제 그를 아는 사람이 되었고 서한은 지혜로운 안악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힘이 합쳐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하가 윤태경의 비리를 기록한 지도 석 달이 넘었지요. 기회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장터에 새로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것이었지요. 백성들의 고충을 살피고 탐과 놀이를 벌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서한은 그 소문을 듣자마자 채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기회가 왔습니다. 암행어사 말이로구나. 예. 이때가 아니면 윤태경의 죄를 밝힐 수 없을 것입니다. 채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어사에게 어찌 닿을 수 있겠느냐?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서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채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좋다. 내가 도와주마. 며느리가 적은 기록을 상소 형식으로 다듬어야 할 것이다. 그날부터 서하와 채노인은 밤낮으로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서하가 모은 증거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증인의 이름을 빠짐없이 적었지요. 채노인은 상소문의 격식을 가르쳐 주었고 서하는 정성스럽게 베껴 썼습니다. 명수도 함께했습니다. 비록 글씨는 서툴렀지만 상소문 끝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한 줄을 적었지요. 소인 하명수는 이 눈으로 본 일을 거짓 없이 적었습니다. 사흘 뒤 암행어사가 고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하는 상소문을 품에 안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명수와 채노인도 함께였지요. 관아 앞에는 백성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려는 이들이었지요. 서하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관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문지기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사나리께 올릴 상소가 있습니다. 상소? 너 같은 계집이 무슨 상소를 올린다는 게냐? 이것은 백성의 억울함을 담은 글입니다. 부디 전해주십시오. 서하는 상소문을 내밀었습니다. 문지기는 코웃음을 쳤지만 상소문에 적힌 글씨를 보고는 표정이 달라졌지요. 글씨가 단정하고 내용이 조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기다려라. 문지기는 상소문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다시 나와서 말했지요. 들어가거라. 어사나리께서 직접 만나보신다고 하셨다. 서하는 명수와 함께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청마루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앉아 있었지요. 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내가 이 상소를 올린 자냐?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았다. 윤태경이라는 자가 관아의 곡식을 빼돌리고 세금을 속여받았다는 것인데 모두 사실이냐? 예, 모두 제 눈으로 본 것이고 남편도 함께 증언할 수 있습니다. 어사는 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지요. 소인이 상소문 끝에 적은 자입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어사는 상소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물건의 양과 증인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지요.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렇게 자세히 적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좋다.
내가 직접 조사하겠다. 어사는 즉시 윤태경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곡간 장부를 가져오게 했지요. 윤태경은 당당하게 들어왔지만 상소문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천한 것들의 모함입니다. 모함이라고? 그렇다면 장부를 대조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어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곡간 관리를 불러 실제 곡식의 양을 세게 했지요. 장부에는 500석이라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300석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찌 설명하겠느냐? 그것은 윤태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사는 장터 사람들도 불러 증언을 들었지요. 서하의 상소문에 적힌 날짜에 윤태경의 하인들이 곡식을 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충분하다. 윤태경, 너는 관아의 곡식을 빼돌리고 백성의 세금을 속여받은 죄로 파직되고 재산을 몰수한다. 어사나리,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윤태경은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사의 명은 엄중했지요. 또한 과거에 연씨 집안을 무너뜨리고 재산을 가로챈 죄도 함께 밝혀졌다. 연씨 집안의 재산은 마땅히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서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품었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명수는 서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해냈소. 아닙니다. 서방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흘 뒤 고을에는 새로운 소식이 퍼졌습니다. 윤태경이 처벌받고 재산을 몰수당했으며 연씨 집안의 재산이 서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서하는 재산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사에게 청을 올렸지요. 그 재산은 제게 필요 없습니다. 윤태경에게 피해를 본 백성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어사는 서하의 뜻을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지혜롭고 인자한 마음이로구나. 그렇게 하겠다. 윤태경의 재산은 백성들에게 나눠졌고 고을 사람들은 서하와 명수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명수, 그대 같은 이가 진정한 의인이요. 서하, 머리 좋은 안 사람을 두었구먼. 사람들은 예전에 명수를 바보라고 비웃던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명수는 바보가 아니었지요. 순박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명수와 서하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비추고 있었지요. 여보, 나는 끝까지 바보일지 몰라도 당신만 믿고 가면 돼요. 명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하는 명수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지요. 서방님은 처음부터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드문 착한 사람일 뿐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함께 장터로 향했지요. 이번에는 명수가 서하와 함께 값을 흥정하며 물건을 샀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부부를 보게. 서로를 채우며 사는 참 좋은 부부로세. 명수와 서하는 손을 맞잡고 걸어갔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것이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었지요. 순박한 남편과 지혜로운 아내가 만나 이루어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